칼퇴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 나눔재단 한정화 이사장님, 정남희 이사님, 김영진 센터장님, 그리고 박지영 팀장님, 그 외 우리 심유지 매니저님과 광명진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장소는 캡스톤 파트너스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이 MC를 봐주시는 우리 이나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주 나오셔서 좀 이 전문 분야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기자 출신으로서. 자, 이제 질문을 들어가겠는데요. 자, 우선 먼저 질문을 좀 저희가 그 중간에 받은 질문들이 있는데 질문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VC 업계에서 굉장히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드문 여성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이 업계도 아시다시피 여성이 굉장히 드문 영역이고 또 창업계라고 하는 곳에서도 여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뭅니다. 재미있는 게 주니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팀원 중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아요. 예. 그런데 직급이 올라가거나 또는 창업자 레벨로 가면 여성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제가 언뜻 알고 있기로는 전체 C레벨인 스타트업의 그 인력 중에서 한 10% 정도밖에 여성이 없다. 예, 10에서 15% 이렇게 얘기를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게 그 옐로우독에서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그런 도메인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서 이런 젠더 렌즈를 가지고 각 회사를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또 그 젠더 렌즈의 관점에서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여성이 이렇게 적은 분야에서 또 심사역도 굉장히 적은 이런 투자업계에서 활동을 하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투자하려고 하다 보면 남성이 대표인 회사가 훨씬 더 많고 이럴 텐데 그거랑 이 젠더 렌즈를 갖고 있다는 것 사이에 어떤 상충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어떤 판단의 기준이 조금 달라진다거나 하는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옐로우독 포트폴리오를 보면 여성 대표님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 싶기도 하니까 그 렌즈를 막 너무 이렇게 쓰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저희 그 젠더 렌즈 인베스팅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여성에게 더 투자를 한다라거나 여성을 위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 말하자면 이제 사회에 암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젠더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기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제가 여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한테도 그런 젠더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안에서 그런 게 혹시 작용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이제 살핀다라고 하는 사실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게 좀 되게 모호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서 젠더 렌즈 인베스팅이라고 할 때 사실은 여러 구체적인 그런 전략이라든가 접근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하신 것과 연결돼서는 그러니까 여성 창업가라든가 여성 그 대표자가 이끄는 기업들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그 아예 쿼터를 가지고 가는 투자 기관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 모태펀드에서 이제 출자한 그 여성 계정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그 의무 조항을 두고 출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말하자면 가장 직접적이거나 원초적인 방식의 젠더 렌즈 인베스팅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두 번째는 사실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젠더 렌즈 인베스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각각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 경영진이 갖고 있는 혹시 잘못된 젠더 감각이 있으면 그게 비즈니스 리스크로도 사실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려하게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이건 상업적인 전략과 되게 연결돼 있는데 특히 컨슈머 비즈니스로 오면 그 통계적으로 보면 85%의 소비 의사결정을 여성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통 이런 거는 남자가 결정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뭐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 집이라든가 그런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도 60% 정도가 여자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성 소비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B2C 비즈니스를 볼 때는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하니까 저희가 그런 영역의 비즈니스를 볼 때는 여성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얼마나 섬세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성 소비자의 삶의 질을 실제로 근본적으로 좋게 만드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상업적으로도 잘 작동하는 투자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역들, 그런 이제 여러 차원의 고려들을 총칭해가지고 이제 젠더렌즈 인베스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여성 전반적으로 다른 VC 평균에 비해서 여성 창업자들에게 투자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저희가 사실은 나중에 발견한 것이기도 했어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마켓 평균보다 3배를 더 하고 있더라고요. 마켓 평균이 한 8, 9% 정도 되는데 10%, 예. 저희가 한 30%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네. 남성 창업자들이 결국 더 많죠. 많네요. 네. 근데 보니까 그게 미국도 여성 파트너가 인베스트먼트 커미티에 있으면 마켓 평균보다 3배를 더 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그게 뭐라고 할까? 영향을 끼치는 자동적으로 거죠. 영향을 미치게 되는구나. 예, 저도 뭐 실리콘밸리 이런 네. 데서 나온 자료 가끔 보면 네. 그 젠더렌즈 인베스팅이라는 게 굉장히 실리콘밸리 VC에서 중요한 이슈여서 네. 뭐 일부러 VC들이 여성 심사역을 뽑고 네. 막 파트너 중에 꼭 여성을 넣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수익률이 좋다라는 통계가 있어서 한다는 얘기를 저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대규모 네. PE, 특히 PE들은 이제 대규모 PE로 가면 연기금, 공적 성격을 가진 연기금들이 주로 LP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 ESG 팩터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봐서 그래서 여성 파트너를 넣어야 된다는 압력을 직접적으로 받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연기금 같은 곳에서 네. 요구를 하는군요, 이제. 네. 예,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질문은 그 투자를 한 후에 사후 관리를 할 때 네. 특별히 소셜 그 임팩트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네. 그러니까 회사 관리를 하는 사람과 임팩트 관리하는 사람이 그 관계를 뭐 조금 네.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엑시트 할 때 네. 그 소셜 임팩트의 엑시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포지션이 임팩트 디렉터라고 하는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명의 그 투자팀 멤버 중에 이제 임팩트 디렉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팀의 일원이긴 한데 그 사람에게 씌워준 모자는 임팩트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당신의 프라이머리 리스폰서빌리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 심사 과정에서도 이게 어떤 예를 들어 UN SDG의 관점에서 이 비즈니스를 봐야 되고 이거를 임팩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그 변화 이론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 잡힌 임팩트 KPI라는 게 있으면 그 이후의 관리의 과정 안에서도 이제 그거를 추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사후 그 투자 이후에 임팩트 측정하는 리포트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 LP한테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것들을 또 그 친구가 투신 보고서와는 별개로 이제 그걸 쓰는 사람 이제 그런 포지션이 있어서 뭐 사실 그 내부적인 그 팀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사람에게는 임팩트에 관련된 판단과 질문과 추적을 할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랄까 그 챔피언으로서 네. 그래서 투자를 심사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투자를 가지고 온 그 딜의 챔피언은 투자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쪽으로 저희한 당연히 압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때 약간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긴 그런 포지션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엑싯 관련돼서는 이 앞에 질문하고 약간 연결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임팩트 투자에서는 이제 책임감 있는 엑싯에서 리스폰서블 엑싯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이후에 엑싯을 했을 때 그래서 주주 구성도 완전히 달라지고 이제 그랬을 때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임팩트 지향성이
사라져 버리면 약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게 엑싯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엑싯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PE처럼 경영권 딜을 하는데 우리가 임팩트 투자를 했고 엑싯을 하게 돼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어차피 저희가 VC로서 임팩트 투자를 할 때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막 그 회사에 뭐 중요한 의사결정을 저희가 직접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사실은 그 공진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과 이 비즈니스가 돈을 버는 메커니즘이 합치되게 예, 서로 맞물려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서로 트레이드 오프라든가 밸런싱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약간 톱니바퀴가 돌듯이 이게 하나가 돌면 같이 돌게 그런 영역에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되게 해야 그러고 나면은 엑싯을 우리가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뒤집히지는 예, 않을 임팩트가 것이라는 사라지지는 얘기니까. 않으니까 사실 네. 그런 곳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런 연결 그 공진성이 더 강화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사 얘기를 쭉 들었는데 재은주 대표님이 또 셀럽이신데 네. 우리가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셀럽을 모셔놓고 이제 셀럽께 드릴 수 있는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아이, 그런 그럼요. 거좀 하고 예. 싶네요. 네, 그 제 대표께서 지금 이제 벤처캐피탈 대표시지만 사실 작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은주 작가라고 예, 알고 있기도 하고 책을 벌써 여러 권 내셨는데 예, 그 어떤 뭐 지금까지 어떤 책을 내셨고 네. 어떤 주제를 갖고 계속 해오셨는지 그게 또 이전에 하셨던 커리어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여서 네. 뭐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런 이력을. 아, 네. 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 어, 쑥스러운데 책을 쓴 거는 책은 제가 3권을 썼고요. 한 권은 공저고 이제 2권이 단독저서로 책을 썼는데요. 사실 그 책이 3권이 다 관통하는 주제는 사실은 이 시대의 일하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책은 제목이 되게 길어서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제가 그 책 네. 제목을 외우고 있다니 역시 저희 투자자이신 게 맞구나.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 그러니까 첫 네. 번째 내리막 책이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노마드 위한 안내서.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 네. 예. 그게 저의 첫 번째 책이었고 예. 2번째 책은 공저로 쓴 일상기술연구소. 음. 하는 책이었고 이제 3번째 책이 이제 옐로우독에 있는 동안 출간이 된 일하는 마음이라는 책인데 이제 제목을 들으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일을 한다는 게 과거에 일하기, 직업,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과 이제 지금은 그 개념이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그냥 개인으로서 그게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커리어를 만들어 오면서 했던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쓴 책이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네. 커리어를 가져오셨는지 쭉 말씀을 해주시죠. 아, 네, 네. 아, 예. 아 이러세요? 네. 아, 저는 제가 저의 이제 커리어는 1기, 2기, 3기 이렇게 간편하게 나누는데 이제 1기는 말하자면 이제 프로페셔널 펌들에서 일했던 11년 정도의 시기 그래서 그때 이제 전략 컨설팅에서 첫 직장에서 이제 첫 직장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투자은행을 살짝 거쳐서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은 바이아웃 형태의 PE 투자를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했던 시기가 저의 커리어의 일기였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그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서 7년 정도 일을 하고 나오면서 조직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독립적으로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번역도 하고 그리고 그때 좀 자본시장에 대한 공부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하면서 사실은 그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약간 말하자면 그것도 창업이라면 창업이죠. 그거를 이제 그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말하자면 동업체를 만들어서 사업도 좀 해보고 그때 팟캐스트도 하고 뭐 이런 정말 전체적으로 개통 재미있는, 없는 네, 재미있는 개통 없는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
그리고 이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소셜 섹터라는 영역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랑 인연을 맺으면서 협업을 되게 많이 해보는 그 시간이 이제 한 6년 정도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이 3기인데 옐로우독에 들어와서 이제 올해로 딱 4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옐로우독을 만드신 계기나 네. 예, 이거를 어떻게 됐는지 조금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옐로우독은 제가 만든 거는 이제 아니고요.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이시며 소카의 창업자, 소카의 전 대표이신 이재용 대표님이 그 설립한 회사고요. 그래서 2017년 사실 4월부터 아까 첫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6월 달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제가 창업을 한 거는 아닌데 사실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컨설팅, 투자은행, 프라이빗 에쿼티를 거치면서 사실은 투자나 금융의 영역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때 사실은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개별의 투자건들에 되게 몰입해서 일을 하게 되고 이 일이 전체적인 자본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에서 갖는 의미와 사회에 대한 의미 이런 걸 사실 생각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사실은 그만두고 나서야 그걸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그러면서 그 6년의 시간 동안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임팩트 투자라는 것의 개념도 알게 되고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어떤 역할과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연하게 사실은 느낌적 느낌으로 임팩트 투자 이거 내가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 가치관이라든가 스타일하고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그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서 큰 기대를 구체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옐로우독이라는 회사가 생겼고 그래서 임팩트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기관이 탄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연이 이제 닿아서 사실은 이재용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 그래서 옐로우독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예. 네. 그 저를 보신다는 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거죠. 작가라고 이제 말씀도 드렸고 뭐 팟캐스트도 진짜 하셨고 되게 많은 분들이 재현주 대표님 막 좋아하는 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취자들이. 근데 그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나 이런데 저도 약간 곁다리로 이렇게 보면 그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들의 정말 일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같이 한 직장에서 뭐 정년을 맞는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세상이 됐고 굉장히 저성장 기조고 그리고 또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 조금 다른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일수록 나답게 살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몰라서 일하는 마음 같은 책을 읽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그런 독자들 또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 현주님께서 주로 얘기하게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커리어의 2기라고 하는 그 조직에 속해 있지 않았던 그 6년이 저한테 저의 기준을 이렇게 되게 새롭게 이렇게 0점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는데 왜 그랬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직장을 다니면 직장이 저는 이제 패키지 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느냐 자체가 누구랑 일하느냐, 언제 일하냐, 어디서 일하냐, 어떻게 일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까지 다. 무엇을 하느냐 너무 기본이고 그래서 하다못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언제 밥을 먹어야 되고 어떤 걸 먹어야 되는 것까지 사실은 되게 패키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호라든가 자기가 가장 잘 기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무엇인가라든가 이런 거를 알게 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 회사가 좋아 싫어 이 직장이 에서 일하는 게 행복해 안 행복해라고 되게 뭉툭하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 회사를 딱 나와가지고 혼자서 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게 되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다 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언제 일하는 게 제일 생산성이 좋지라든가 어디서 어떻게 일할 때가 좋고 어떤 조직의 형태일 때가 제가 제일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다 이렇게 변화를 시켜볼 수 있어야 이게 데이터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일을 할 때가 제일 말하자면 이게 저는 사실 인생의 모토가 약간 최적화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제일 상태가 좋은 기계처럼 잘 작동을 하는구나 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이제 그때의 알미 옐로우독을 하면서도 오히려 조직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될까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라든가 이런 거에까지 사실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개인마다 놓여 있는 상황들이 다르니까 그게 뭐 하고 싶다고 꼭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자기 자신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뭐랄까 공간이랄까 이런 거를 기회랄까, 뭐 그런 걸 한번 시간이랄까? 자기한테 만들어 주는 허락해주는. 것.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완전 뭐 이렇게 저처럼 호기롭게 직장을 그만두고 막 6년 이게 아니더라도 뭐 어떤 식의 뭐 주말이면 주말 뭐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라든가 뭔가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선호나 조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 이제 그거를 저는 그게 저한테 되게 좋았고 이제 그게 되게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다. 권할만하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네. 드신다는 예. 거죠. 자,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네.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질문은 우리 그래서 옐로우독이 어떻게 보면 임팩트, 네. 그 임팩트를 해서 보다 아까 좋은이라고 그랬는지 나은이라고 그랬는지 네. 그런 세상을 네. 하는 건데요. 대체 그러면 옐로우독이 보는 보다 나은 세상, 보다 좋은 세상은 뭔가요? 그 간단하게 네. 그거 말씀해 주시고 네. 제 마무리 질문은 이걸로 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 거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의 교집합을 잘 만들어 생각해 보면 그게 결국은 뭐더 나은 사회, 뭐 좋은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거는 뭐 모두가 다 합의할 수는 없지만 네, 예. 그런 다음 세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것, 네, 그게 저는 의미 있는 기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대표님 오늘 뭐 대체 어떻게 보시고 평을 굳이 하신다면 예. 뭐 스타트업계의 큰 형님이신 우리 송 대표님과 예. 저희 하늘 같은 투자자이신 재현주 대표님을 모시고 두 대표님 사이에서 약간 킥방 내지 대표님 샌드위치가 너무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속에 예.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즐거운 걸로 하죠. 즐거웠습니다. 예, 자, 네. 굳이 오늘 들으신 걸 평하면서 네. 이거 물론 뭐 투자자가 어떻게 투자 받은 회사가 네. 투자자를 평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힘든 일인데. 그래도 굳이 오늘 네. 이 대화를 평한다면 예. 뭐 사적으로 아주 모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띄워놓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옐로우독 같은 투자사가 한국 벤처 업계, 그러니까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고, 예,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또 우리 현주님과 다른 그런 팀원 같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예,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정말 축복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많이 배웠고요. 역시 멋있는 회사고 또 좋은 분이라는 생각 다시 한번 예,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옐로우독을 보면서 그 소셜 임팩트라는 거를 사실 누구나 요즘에는 입에 많이 하지만 너무 겉핥기식으로 알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옐로우독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리고 투자 단위도 굉장히 큰 곳에 그렇죠. 굉장히 제가 주로 봤던 그 임팩트 투자들은 되게 작은 규모의 투자들을 주로 특히 SK가 이제 네. 그런 작은 규모의 투자들을 하고 했는데 옐로우독은 크게 하시네. 네. 일단 투자 딜 사이즈가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또 재현주 대표님의 저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지신지 몰랐어요. 제가 책을 한 권은 알았는데 네. 재현주 많이 네. 몰랐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에 정말 뭐 충분한 그런 경험과 백그라운드 연륜을 갖고 가지셨고 계신, 네. 또 아까 그 이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나의 삶 그리고 이 사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있었구나. 아주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옐로우독에서 탄생이 여기에 가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게 또 우리 이재용 대표님께서 인정하고
이렇게 그 부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 대표님 소셜 임팩트를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그 VC로서 일을 하면서 그 임팩트라는 관점을 다 떠나서 항상 뭔가 문제를 보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난다는 게 예전에 제가 했던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저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그 자체로 꼭 임팩트 렌즈를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 대표님들과 같이 맞춰간다는 거가 이 일에 되게 기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저희가 하는 일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엘로우독 화이팅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